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한 12, 3년 전부터죠. 제가 하는 일이 금융 컨설팅이니까 이걸 하면서 연금에 대한 상품을 다루기 시작했고, 연금 상품 보면서 이게 괜찮은 상품이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연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더라. 이거를 이제 제가 본 게 아니라 상담하는 어르신들께서 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회는 부동산 주식에 미쳐가고 있었지만, 연금도 괜찮은 건데 사람들은 왜 연금을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좀 연구를 해보니까 재산이라는 한자가 보이는 거예요. 재산이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이 재산이라는 한자가 재물 재자와 나을 산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돈을 우리 역사상 우리 조상님들은 재산이라는 한자로 표현했더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니까 왜 재산이라고 표현했을까 보니까 결국은 모으는 재물과 생산하는 산, 이 두 가지가 모여서 우리가 가진 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 모으는 재물은 무엇이고 생산하는 산은 무엇인가를 보니까 열심히 재테크 하시는 분들, 주식, 부동산, 예금, 적금, 펀드, 땅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재물이었다는 거죠. 이걸 불리는 것이 재테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테크에 집중하느라 사람들이 뭘 망각하고 있냐면 생산에 대한 걸 망각하고 있어요. 생산. 왜냐하면 지금은 젊은 시절에는 열심히 일하니까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과거에는 농경 시대는 농사를 지었고 지금 우리가 1차 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잖아요. 이게 소득, 생산이거든요. 그 생산에 대해서는 늘상 있는 거니까, 이 생산은 항상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망각하고 재물을 불리려는 데 집중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생산이 사라져요. 소득이 사라져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모아온 재물 가지고 노후를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힘이 재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소득에서 나오는 거였지. 지금도 보면 대출을 해줄 때 소득이 얼마 있냐에 따라 대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왜냐면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갚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는 우리가 왜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듯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듯이, 소득이 항상 있으니까 소득이 항상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소득이 사라지면서 내가 이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노후를 연구해 보니까 재물을 가지고 계신 분보다 생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그래서 제가 생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 생산이 비단 연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있으면 돼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연금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노후가 걱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는 퇴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잘 생각해봐요. 퇴직 안 했어요. 왜? 내가 내 일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지금 퇴직을 하는지 아세요? 이게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산업사회가 생산성 중심의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이, 산업사회에서 기업들이 돈을 벌려면 생산성, 효율성이 좋아야 되고, 생산성, 효율성이 높으려면 젊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줘야 돼. 그런데 50에서 60대가 되면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나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후에 먹고 살 게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만들어낸 시스템이 연금이라는 시스템이죠. 목돈과 연금은 둘 다 어쨌든 돈을 모으는 과정은 비슷해요. 근데 목돈은 통장에 일정한 금액이 쌓여 있는 것이고, 연금은 내 통장에 쌓여 있는 금액은 없어요. 거기서 보험회사든 증권사든 누구든 간에 국가든 간에 고정적으로 나에게 인컴을 확보해 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목돈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서 첫 번째 차이점 뭐냐면,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무슨 목돈이나 연금이나 똑같이 하면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노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노후는 지금처럼 젊은 시절과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아파. 그리고 활동력, 판단력, 기억력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 몸에서 안 좋은 것이 생기고, 젊을 때도 사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두통이야.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 뭐 하고 싶어요? 일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 근데 이럴 때 무슨 부장님이 와가지고 계산하라고 엑셀 던져주고 막 이러면 하겠어요? 하기 싫어. 이럴 때 만약에 자산 관리가 주식이 막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막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거 보겠어요?
그렇죠. 근데 노후에는 매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젊을 때처럼 뭔가 액티브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통장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변에서 뭔가 유혹이 찾아와. 혹시 그 돈 있는데 뭘 좀 사봐라. 이거 좀 좋다. 아니면 빌려달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이 거기서 잘못 판단하면 금세 날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돈은 결국은 지켜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몸은 점점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고 판단은 힘들어지고 있고 기억력 떨어지고 있는데 지켜내야 되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연금을 갖고 있어봐. 연금은 한 달에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꾸준하게 나와요. 언제까지 나와? 돌아가시는 날까지. 돌아가시고 나면 끝나는 거죠. 대신에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뭐 누구한테 가든 알 게 뭐야. 나는 평생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혹시 문제가 생겨도 내가 목돈이 있는 게 아니잖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았어. 200만 원 받았는데 누가 와서 빌려달래. 얼마를 빌려줄 수 있어? 내가 2억 있으면 2억을 빌려줄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받잖아. 아무것도 없어. 200만 원밖에. 그럼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은 200만 원밖에 없는 거야. 200만 원 빌려줄 때 얘가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 다음 어차피 200만 원 달달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냥 잊어버리면 내 준 걸로 준 셈 치고 그냥 그래. 난 어차피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응? 그리고 이렇게 사실 뭐 그렇지만 연금이라는 것이 내 생존을 담보로 평생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연금을 많이 받으려면 제일 먼저 조건이 뭐야?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어야 돼요. 노후에 진짜 돈에 관련된 힘은 통장에 쌓여있는 수억, 수십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매달 얼마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진짜 힘이다. 내 지갑에 얼마가 있고 이번 달에 얼마를 쓸 수 있느냐가 힘이지 통장에 몇 억이 있고 집이 몇십 채가 있는 건 아무 중요하잖아. 그거는 사람들로 하여금 욕심, 도둑을 만들어내게 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너무 명언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가진 전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얼마나 주변 사람에게 베풀고 살려면은 돈이 계속 나한테 이제 얼마나 현금 흐름 확보하라. 그렇죠. 네. 네. 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연금이다. 그거를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다 느끼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대부분 다 5, 60대 이상에 찾아오세요. 20, 30대는 때려도 안 와. 진짜. 못 느껴. 못 느낄 수밖에 없지. 그 나이에 비트코인 사야지 무슨 연금이야. 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다 실패하고 뭐 여러 가지를 겪어보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느끼는 게 아차. 미리부터 연금을 준비할 걸 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직장 생활 취직해서 시작하는 보통 교사나 이런 사람들이 교대 나오고 취직하면 22살, 3살에 취직하는 여성들도 계세요. 20대 초중반부터 60대까지 거의 40년을 연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엄마가 때려서 준비한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야. 나는 하기 싫었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월급에서 띄고 나왔어. 그걸 40년간 준비하니까 내 노후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국민연금 마찬가지. 88년도에 국민연금 시작해가지고 직장 생활 꾸준하게 하셨던 분들. 그분들은 88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국민연금을 내고 싶어 낸 사람은 없어. 그냥 월급에서 뛰어가니까, 나라에서 하라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국민연금이 국가가 다 뺏어간다 이런 욕을 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냈는데 그게 효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서 하면 이미 늦어. 암에 걸린 다음에 암보험 가입 못 해요. 그렇죠. 건강할 때부터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은 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문제가 뭔지를 깨닫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한 준비도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미리 알고 현명하게 미리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노후가 행복하게 되더라. 이제 뭐 그것도 그냥 학교에 교과서에서 배운 건 젊은 사람들은 투자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면서 뭐 안전자산이나 연금을 높여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투자는 좀 줄이고. 근데 그것도 사실 다 바꿨어 이제. 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죽는 날까지 투자하는 거예요 이제. 왜냐면 옛날에는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자산은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줄여가라 그러잖아. 그죠? 근데 투자가 위험한 게 아니거든. 투자를 잘못해서 위험한 거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어쩔 수 없이 산업사회에서 기업과 같이 어울려 가고 있어요. 부동산도 같이 어울려 있고. 부동산은 투자예요, 아니에요? 부동산도 투자예요. 근데 부동산을 10억, 20억, 50억, 100억씩 갖고 있으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 부동산은 죽을 때까지 가져가. 아니, 부동산도 투자인데, 그러면 원칙대로 하게 되면 젊을 때는 부동산을 비중을 7, 80% 갖고 있다가 나이가 80대 되면 부동산 비중을 20%까지 줄여야지. 근데 그건 안 지키잖아. 왜?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냐?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과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야. 주식도 우량 주식은 안전해요.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관점을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고 젊을 때는 많이 하고 나이 들면 적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건 철저하게 개인의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안정적인 성향인 사람들은 어차피 투자를 안 해도 돼. 왜냐면 내가 열심히 월급 받고 열심히 연금 준비하고 이래서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굳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약간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 공격적인 상인 사람들은 투자 비중을 그대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다만 무방비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부해서 하라는 거죠. 연금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냐? 나이가 들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해. 옛날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뭐 20%를 하고 30%를 하고 40%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필요 없고 그냥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해. 깔끔하십니다. 그냥 어차피 뭐 하기 싫다는 사람 굳이 설득해가지고 하라 그래봐야 나중에 중간에 깨.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국민연금 내라는 거 꼬박꼬박 내고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700만 원 한도에서 하고 비과세연금 내가 납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딱 금액 내가지고 노후에 비과세연금 딱 준비하고 요 세 가지만 딱 하고 나면 거기다 퇴직금 쌓이지. 그죠? 뭐 사고 안 치면. 그 다음에 내가 집도 마련할 거고 나중에 주택연금도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되면 결국 노후에 그런 연금제도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연금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노후에 최소한 굶어 죽을 일은 없다.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국가가 연금이라는 시스템을 잘 갖춰가고 있어요. 첫 번째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그건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거고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제도도 있고 이제 여기까지는 공적연금이에요. 그 다음에 사적,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으로 들어가는데 개인연금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바로 뭐냐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말에 연말정산 시에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을 국가가 이미 20, 30년 전부터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품을 가입한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일정 부분 공제, 환급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 냈으면 지금 16.5%까지 환급 가능하거든요. 그럼 100만 원 내면 16만 5천 원 돌려받는 것이고 최대 400만 원까지면 한 66만 원까지 돌려받아요. 그럼 400만 원 내고 66만 원 환급 받으면 어디 가서 그런 이자를 챙기겠어요? 그러니까 노후도 준비하면서 당장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한도까지는 무조건 하셔라. 그래서 연간 400이라면 월 30만 원 정도 쿨하게 내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한 번에 400을 내셔도 되고 특히 이제 뭐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안 했다. 그럼 12월 30일 얼마 안 남았잖아. 올해 12월 30일 이전까지 가서 계좌개설하고 400만 원 넣으면 돼요. 그럼 내년 2월 달에 통장에 환급액이 세액공제 금액이 찍히는 거예요. 급여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물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셔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노후 준비해라 하면 잘 안 됐잖아. 그러니까 됐어. 그럼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냥 국가에서 하란 것만 해. 하란 것만 제대로 해도 나중에 굶어 죽진 않아. 그 첫 번째 개인연금의 연금 순위가 바로 이제 연금저축이고 추가적으로 IRP까지 합치게 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이 조건은 세액공제 해드리는 대신 나중에 55세 이후에 반드시 연금으로 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세액공제 받은 거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 잘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세고 싶잖아. 통장에 한 3천만 원 들었는데 야 저거 가지고 내가 비트코인 하면 더 벌 텐데. 이런 생각하면서 그걸 깨려고 보니까 너 받은 거 토해내 그래가지고 갑자기 1, 20%를 토해내야 되니까 아깝잖아. 그래서 못 깨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노후에 비트코인 한 개 남을 것 같아. 연금저축 한 개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죠?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유지한 게 나중에 노후의 효자가 돼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연금저축은 어쨌든 연간 400만 원까지고 IRP까지 합치면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 납입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 납입하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연금저축을 우선적으로 하시라는 거고. 자, 그런데 연금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은 세금을 환급해 드리지만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연금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시점을 늦춰주는 효과가 있고요. 물론 세율이 낮아지니까 약간 저율과세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네, 뭐 팁을 드리자면 증권사가 하시는 게 무조건 유리해요. 상품 자체의 기능 자체가 증권사가 유리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추가로 되신 분들 중에서 혹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할 필요가 없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낸 게 없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거죠. 이러신 분들,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여기 연금저축 준비가 끝나신 분들은 그 다음에 가야 될 것이 이제 바로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근데 이 개인연금보험도 국가에서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납입액까지는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탈 수 있도록 비과세해 주고 있어요. 이것도 국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이라는 것이 별로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금 민감해졌잖아. 근데 세금만 민감해지는 것이 세금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금에 따라오는 건강보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비과세에 해당하는 조건들이 있으시면 우선적으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개인연금보험 중에서 연간 1,800만 원 납입액 한도 이내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이 상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비과세 받게 돼요. 그런 혜택도 이용하시면 좋고 비과세 연금들이 뭐 생명보험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들은 최저보증 연금들이 있어요. 최저보증. 최저보증은 지금 한 거의 4에서 5%씩 최저보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금이나 금융상품들이 1, 2%밖에 못 주고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이 최저보증 상품들은 거의 5% 가까이 최저보증을 주고 있는 이런 좋은 상품들도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하잖아. 5% 준다고 하니까. 그거 숨겨놓은 거 아니야? 숨겨놓은 게 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야 돼요. 연금으로 받는다는 조건 하에서 높은 금리를 최저보증하는 것이지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하거나 이러면 더 큰 손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목적을 확실하게 하면 좋은 상품이 보이는 거고 애매하게 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계속 더 그렇죠. 묶이는 돈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제가 금융상품을 제가 다루고 있잖아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게 되는 상품은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상품이다. 명심하셔야 돼. 연금 선택의 기준은 사실 연금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수많은 고객들이나 뭐 전문가들이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익률이에요. 맞아요. 누가 더 연금을 많이 받느냐. 저도 뭐 사실 그 부분의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많이 받는 방법, 뭐 연금저축 수익률 올리는 방법, 비과세 연금 중에 수익률 높은 걸 찾고 있는 건 사실이죠. 자, 그런데 수익률 높이는 건 당연히 뭐 중요한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금을 수익률 중심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상품을 해지하고 딴 걸로 가. 그럼 그 사이에서 이미 수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연금을 하다가 연금을 깨가지고 비트코인 가신 분도 계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연금에서 가장 기본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연금의 본질이 무엇인가. 항상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냥 유행성 정보를 듣기 이전에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 뭐야, 주식이. 제가 부의 진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 되려면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는 판단하고 나서 사야 되는 게 맞잖아. 그죠? 네. 그리고 회사의 주인이 됐어. 회사가 어려우면 어떻게 돼? 팔고 나와야 돼? 아니면 회사를 응원해야 돼? 내가 회사에서 그냥 방관자라면 그냥 쟤 안 좋은가 보다 버리고 나오면 되지만 내가 회사의 주인이면 회사가 어려울 때 응원해서 이 회사가 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주주의 역할이잖아.
그게 주식이에요. 그렇게 투자하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의 본질은 수익률 게임이 아니고 연금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평생 받는 거예요. 연금은 사실상의 보험 구조예요. 국민연금도 보험이잖아. 왜 그러냐?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덜 받고 간 돈, 남기고 간 돈을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구조예요. 내가 일찍 죽을지 오래 살지 알아볼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가입을 해서 오래 사시면 사신 만큼 받게 되는 것이고 일찍 돌아가시면 약간의 기여를 하고 가시는 거고 이 구조가 사회보험 구조가 이제 연금의 구조이기 때문에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것, 그 금액이 한 달에 100만 원이 좋으냐, 200만 원이 좋으냐, 300만 원이 좋으냐 이 차원에서 연금을 접근하셔야지 그게 기반을 깔린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더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연금의 그 뭐 판매자나 가입자나 다 결국은 만져가지고 수익률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상담하러 오시면 기본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오늘 상담은 연금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한테 맡기고 가신 돈은 없는 돈입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통장에서 수중에서 사라지는 돈이야. 대신에 그걸 가지고 꾸준하게 당신의 평생의 연금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야, 이 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연금 상담을 오신 분 중에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뭐냐면 연금을 받으면서 원금은 남아있길 바래. 내가 1억을 맡기면서 1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연금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어딨어.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 쓸어왔으면서 혹시라도 더 남았으면 그 남아봐야 뭐야. 어차피 하늘나라 가실 건데.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뭐해. 하늘나라에는 삼성전자 없는데. 배당을 하늘나라로 주나? 강남 부동산 갖고 있으면 뭐해. 월세를 하늘나라로 줘? 아니잖아요.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물려주시고 싶은 건 이해하기 때문에 그건 그만큼 넘겨주시는 거지만 그 이외에 내가 쓰고 가야 될 돈은 철저하게 얘는 내 수중에서 오늘부터 사라지는 돈이다. 대신에 그 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평생 나눠서 나에게 고정적인 소득을 지급해달라. 이게 연금 계약이에요.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지 연금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고 그래야 연금을 받으면서도 내가 행복해. 연금 받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이거 괜히 연금했네. 비트코인 할 걸, 뭐 주식 해가지고 이걸 뭐 배당 받을 걸 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평생 불행하게 사시는 거야.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갔어. 근데 거기 또 안 되잖아. 다시 연금해야 될 걸, 뭐 이런 것만 하면서 금융회사들만 배벌려 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하는 얘기가 새로운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류가 역사상 수천 년간 다 해왔던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는데 그 잊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재물,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져 있는 상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잊고 있는 거야. 의식주, 당장 오늘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을 점심시간을 놓치면서 주식을 하고 있잖아, 지금. 나는 원래 12시가 되면 점심을 먹어야 돼. 돈 불릴 생각에 그걸 포기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가면서 이게 이제 언밸런스, 불균형이 생긴 거죠. 이거를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그거야. 그게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려면 균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사회는 너무 재물에 대한 관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연금, 생산의 관점으로 옮겨주는 것. 저는 이제 금융을 하는 사람이지만 이 금융을 하면서도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저의 인생의 목표니까 저의 인생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다 갈 것인가. 내가 행복하려면 나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해드리면 수많은 연금에 관련된 제도들이 있는데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지금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무조건 활용하셔야 돼요. 네. 저희 채널에 또 50대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 아주 그렇죠. 유용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제도 자체가 초반의 설계가 기본적으로 너무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을 너무 짧게 봤었고 물론 우리 사회가 너무 기대 수명이 급격하게 길어지는 문제도 있었죠. 또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해진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합쳐져서 지금 국민연금의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너무 후하게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국민연금에 있는 제도들을 보면 사실 안 그래도 후한데 그 후한데다가 더 엎어주고 더 주는 이런 제도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단적인 제도가 뭐 추납, 추후납부, 반납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추납은 뭐냐면 과거에 내가 안 냈어. 안 냈으면 끝난 거잖아. 네. 그럼 나중에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네. 반납은 뭐냐면 과거에 해지했어. 안 낸 게 아니라 아예 해지를 해버렸어.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는데 지금 살려주는, 지금 기준으로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좋았던 기준으로 소급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국민연금이 제도가 후한데 거기다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 제도가 퍼주고 있는 거죠. 퍼주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도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대상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추납, 그러니까 5, 60대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기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 연기하면 1년에 7.2%씩 연기 금액이 늘어나요. 물론 1년, 2년 늦게 받는다는 것도 있지만 늦게 받으면서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는 거는 일반 금융상품에서 연금에서 1년 늦추는데 7.2%씩 더 얹어줘?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이런 율 산정 자체가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절대적으로 어르신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많이 낳고 사람들이 빨리 죽고 기금 운용을 잘해서 수익이 잘 나고 뭐 이런 것이 다 갖춰지면 어떻게든 뭔가 꾸역꾸역 갈 수는 있겠지. 사실 저는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 우리 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내고 돌아가셨는데 내신 돈이 사실 몇백 되지도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벌써 지금 몇 천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시니까 20년째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으시는데 진짜 이런 상품이 있나라는 그 정도로 거기다가 아이들은 안 낳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낼 사람이 점점 줄어들지. 그죠? 예. 거기다가 기금 운용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요. 그다음 기금 운용이 받쳐주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주가가 좋거나 이렇게 시장이 받쳐줘야지 연수익률로 한 5에서 8%가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작년이나 재작년 주가가 좋았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게 좀 안 좋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2043년에 거의 최고점을 찍어요. 지금까지 내는 사람이 많고 받는 사람은 좀 줄어드니까.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역전되면서 2043년에 정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급전직하해요. 기금이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급전직하해. 그래서 딱 15년 만에 빵이 돼. 아, 지금 대표님께서 예상하시기로는 15년?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라 국민연금 그 재정 계산하는 표에다 나와 있어요. 그 전에 최대로 한 2,500조까지 올라가다가 딱 15년 만에 2,500조 싹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기금이 없잖아. 그럼 뭐 어떻게? 안 줄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돼요? 아, 어떻게 될까요? 이제 더 많이 내라고 해야지. 지금 저희 세대들한테. 네. 국민연금에 세 가지 지금 개선안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개선안이 뭐냐면 방법이 더 내라, 덜 받아라, 늦게 받아라. 일단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20, 30대, 30, 40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네들이 더 내. 너네들이 적게 받아. 너네들이 늦게 받아야. 우리는 지금 많이 받을 거고, 우리는 조금밖에 안 냈고, 우리는 지금 미리 받을 거야. 그죠? 지금 뭐 그런 제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연금 개혁을 빨리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빨리 해서 당장 내일부터 받아가시는 분들도 금액을 줄이든가 늦추든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어르신들은 반대하겠지. 그죠? 예. 네. 뭐 저도 나이가 50이고 저도 연금 많이 받으려면 개혁이 최대한 늦춰져야 돼.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정인 거고 그냥 정말 국가를 위해서 보자면 내가 받는 연금이 결국은 우리 아들이 부담해야 될 돈인데 사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서 젊은 층들이 뭐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시는데 그런 팁들 중에서 국민연금이 어쨌든 사회제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하는 한 국민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유지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뭐 일정한 팁을 가지고 활용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안 낼 수는 없잖아. 어차피 내야 될 걸 조금 활용하자는 거지.
일단 국민연금 젊은 사람들은 18세부터 가입하는 게 좋아요. 아, 그 뭐 취업이나 뭐 이게 상관없이. 18세부터, 만 18세부터 가입 가능하니까 18세 생일 되는 날 국민연금 공단 가가지고 9만 원 내는 거야, 9만 원. 9만 원 내면 가입이 돼요, 일단. 가입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달 내가 지금 학생이잖아. 고3이잖아, 고3. 고3. 임의가입자라면 돼요. 임의가입자.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해서 9만 원 내면 돼요. 나는 근데 소득이 없잖아. 이 9만 원은 사실 엄마가 줘서 낸 거잖아. 예? 그죠? 예. 근데 그럼 다음 달부터 안 내면 돼, 그냥. 소득이 없으니까 안 내도 돼요. 그럼 납부 예외 처리가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20살 넘어서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해. 취직을 해서 자기가 이제 국민연금 가입이 될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때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18세에 가입해서 한 달치밖에 안 냈고 28살에 취직을 했어. 그럼 10년이 비잖아요. 이 10년치 추후 납부가 가능해요. 나중에 낼 수 있어요. 내고 안 내고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 그것도. 그런데 18세에 한 달치를 안 냈어, 내가. 가입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학교 다니다가 28살에 취직을 해서 그 달에 처음 가입한 거예요. 얘는 10년치에 대한 추후 납부 권한이 없어요. 그 10년이란 그 시간만큼의 또 금액이 확 차이가 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내가 낼지 안 낼지는 나중에 결정하면 돼. 언제 결정하면 되냐면 65세 연금 받기 전날 40년 후에 결정하면 돼. 네, 미리 낼 필요도 없어. 근데 그거를 혹시라도 그때 가서 좋아진다면 내면 되는 거고 안 좋아지면 안 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 18세에 9만 원만 내면 되는데. 근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8살 때부터 가입이 가능하다는 건 네. 그 어른들도 부모님도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제도를 연구하면 이런 팁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제 수능도 끝나고 그렇지만 저 학교 다닐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그때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대학을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학력고사 하나만 본 거야. 그러면 하나만 봐가지고 내가 점수 잘 나오면 좋은 데 가고 안 나오면 갔어요.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를 둘째를 치고 그렇게 갔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똑같은 실력이 있어도 누가 더 정보를 많이 갖고 있냐에 따라서 대학이 달라져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수능은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의 특징은 제도를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더 잘 이용하게 돼 있어요. 수능에 대해서도 수시, 정시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틈새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뭐 자소서라든가 학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더 좋은 대학 가는 거고, 그거 모르고 그냥 옛날처럼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럼 똑같은 점수가 나와도 더 좋은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사회제도예요. 개인연금은 그렇잖아. 개인연금은 딱 낸 돈 대비 수익률이 정해져 있어. 그럼 네가 100만 원 내면 100만 원 받으면 50만 원 내는 50만 원 받고 10만 원 내는 10만 원 받는 거예요. 똑같아 그냥. 운용을 누가 좀 더 잘하냐는 그건 개인적인 역량일 뿐인 거고. 근데 국민연금 같은 제도는 그렇잖아. 제도가 바뀔 때, 제도가 딱 정해졌을 때 그걸 잘 읽어보고 여기서 어떤 허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먼저 취하는 사람들이 더 유리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지식으로 출발했지만 이것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상담해드리고 또 거기서 뭐 연금 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그걸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에게 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핵심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 세일즈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봐요. 뭔가를 팔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특히 보험 세일즈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죠? 예. 네. 저는 보험도 판매를 하고 있고 연금도 판매를 하고 있고 투자상품 다 판매를 하고 있어요. 종합자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느끼는 게 있어요. 팔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야. 제대로 설명하고 올바른 상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부정적인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담을 할 때 보면 고객들은 제가 나한테 뭘 팔지 않을까? 이런 항상 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재무 상대 컨설팅을 해주길 바라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떤 상품을 이렇게 제안하면서 팔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런 우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판매자는 또 뭐예요? 오늘 쟤한테 또 얼마를 빼내야 되지?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가 거기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뭐 굉장히 부조화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구매하면서도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죠? 예, 판매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무슨 정보를 주고 있는데, 물어보는 거야. 야, 너는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면 너는 뭐 먹고 사니? 라고 물어봐야지. 그죠? 근데 정보를 주고 끝나. 그럼 정보를 주는 걔는 뭐 먹고 살겠어요? 굶어 죽어요. 여러분이 은행 창구를 가든, 보험 창구를 가든, 증권사 창구를 가든, 거기 앉아있는 직원들은 전부 세일즈맨들이에요. 은행에 앉아있는 PB들은 사실상 전문가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들은 오늘 은행 본사에서 내려와서 오늘 팔라고 지시한 상품을 이 고객에게 얘기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그걸 잘 팔아야 다음 내년에 승진을 하잖아. 증권사 마찬가지. 보험 판매하는 사람 마찬가지. 금융 전문가, 뭐 저 CFP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판매를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좋아. 누구나 다 파는 사람이야.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누가 더 나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고 거기서 제대로 된 상품을 권유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원하지 않는다,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돼? 수수료를 내야지. 내가 정보를 얻는 만큼 수수료를 내야 걔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야 너는 수수료 받았으니까 나한테 올바른 정보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세무 상담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세무 상담을 하면서 수수료를 내면 그 세무사가 지금까지 나한테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세무사한테 상담하면서 수수료를 내지 않았어. 그럼 세무사가 한 얘기가 틀렸어. 나는 세무사는 책임이 없어요. 돈을 준 적이 없잖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수수료를 내세요. 돈도 한 푼 안 내면서 뭔가 좋은 정보를 얻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거예요. 돈도 한 푼 안 냈는데 얻은 정보는 결국 판매자가 얘기한 상품 정보일 뿐이에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진짜 뭔가를 선택할 거라면 중요한 건 어차피 쟤도 뭔가를 팔아야 먹고 살아. 그러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가입할 거니까 대신 난 나한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내가 후회하지 않을 정보를 제공해.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서로 간에 훨씬 클리어하고 좋은 거예요. 유료 재무 설계라고 홍보하면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료 재무 설계라고 신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담 신청하는 고객들도 공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신청하는 내 자체가 이미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공짜로 얻기를 바라면서 거기서 뭘 판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욕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나부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공짜로 신청해놓고. 차라리 왔으면 딱 얘기해야지. 나는 공짜 안 하지 않는다. 내가 너한테 오늘 얼마를 줄 테니까 그에 해당하는 올바른 정보를 내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구독자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뭐 저도 체인지 그라운드를 많이 보고 있지만, 또 이런 좋은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이제 찍고 하는 이유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차라리 원시 시대나 뭐 이럴 때는 되게 편했을 것 같아.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이 안 변하니까. 그죠?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아침에 그냥 눈 뜨면 햇빛 뜨면 해 뜨면 눈 떠가지고 물고기 하나 잡아서 먹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변해야 되고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꾸준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뭐 핸드폰을 쓰고 있고 자동차를 타고 있고 이런 추운 날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편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머리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걸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고 이렇게 체인지 그라운드, 뭐 연금 박사 이런 거 많이 보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내 세상을 뒤처질 수 없으니까. 특히 보시는 분 중에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어르신들 특히 정보에 약하거나 뭐 기술에도 약하시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내년에 돌아가실 거라면 몰라도 돼. 30년 이상 사실 거라면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평생 뒤처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영상 많이 보셔야 되는 거고 네, 그런 보시면서 유행성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보가 더 많다 보니까 어느 것이 올바른 정보인지를 판단하시는 노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